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역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 제가 강조했던 게 디지털 무역 환경, 통상 환경으로의 전환. 이제 통상 여건의 디지털 전쟁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 배경 중에 또 한 가지가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트렌드, 이 부분입니다. 중국이 빅데이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단행되면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미국의 압력이 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통상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중국 빅데이터 산업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경제전망 책에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 꼭지가 바로 데이터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트렌드 7가지, 한국 경제 트렌드 또 6가지, 산업 트렌드 7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산업 트렌드 7가지 중에 첫 번째 제가 데이터 경제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의 진흥, 촉진, 이런 부분들이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리소스, 가장 가치 있는 자원 하면 이제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다 라는 표현을 이미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자원 하면 석유, 석탄, 그죠? 그 밖에 식량 자원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라고 일컬어졌었는데요. 사실 이미 바뀌었습니다. 특히 fuel of the future, 그러니까 미래의 연료는 데이터다. 많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기존 전통적인 자원이 아니라 데이터다. 제가 누차 강조했듯이 많은 기업들은 과거의 경쟁력이라 한다면 서비스와 제품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할까, 어떤 높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까가 어떤 경쟁의 근간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내가 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전달할까, 이렇게 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아직 안 해드렸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빅데이터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가끔 이 강연 중에 빅데이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앞에 앉아 계신 이제 회장님, 높으신 기관장님들도 머뭇머뭇하십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단순히 받아들여 왔죠. 빅데이터란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빅데이터?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세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더 드리자면,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중에서도 데이터의 사이즈가, 볼륨이 커야 돼요. 그래서 3V라고 하는데 3V 중에 하나, 첫 번째 V가 볼륨입니다. 사이즈가 큰 데이터. 근데 그걸로만 빅데이터라고 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번째 variety가 있습니다. 다양성. variety라는 이 다양성의 의미는 데이터에는 크게 구조화된 데이터,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이게 좀 비슷한 어감을 갖고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유사한 컨셉입니다. 근데 구조,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함께 있는 것이 빅데이터다라는 것이죠.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같이 있는 것이 빅데이터지, 그냥 구조화된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크면 그게 빅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이죠.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이것을 이제 구분짓고 말씀드리면, 기업의 재무제표상에 있는 그런 숫자,
이런 것은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평판, 기사 건수, 그 기사에 달린 여러 SNS상에서의 사람들의 선호, 비선호 댓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구조화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비구조화된 데이터가 함께 맞물릴 때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래요. A라는 것을 전망해요. A라는 것은 정형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적인 예예요. A라는 것은 기업의 매출액이라는 것을 전망하고 싶어요. 근데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긍정적인 평판 수, 그리고 부정적인 평판 수, 이 두 가지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그럼 실제 이런 걸 이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다중 회귀 분석,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멀티플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 정형 데이터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빅데이터 전문가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판이 있을 때 매출액이 더 높게 형성될까? 그러면 어떤 여건일 때 매출액이 높아질까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전략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같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세 번째,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벨로시티는 소위 이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인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나 한 5년 전에 정말 엄청난 양의 기업 빅데이터를 모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건 사실 빅데이터 컨셉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여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기사 건수라든가 SNS 상에서 여러분들의 관심 정도, 혹은 불호,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죠. 제가 얼마 전에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의 변화, 이런 주제로 짧게 경익남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의 평판이라든가 SNS 상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키워드를 검색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비정형 데이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이 벨로시티, 패스터,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정보다, 이런 것이 있을 때 활용 가능한 거예요. 이게 3대 조건인 거고요. 이런 것을 바로 빅데이터라고 한다. 플러스 두 가지를 더 붙인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명확성, 신뢰성 이라는 개념도 같이 붙고요. 또 그 데이터가 아무 가치가 없으면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또 국가의 경영 의사결정하는데, 아니면 의료기관의 진단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교육을 받는다 했을 때 여러분의 학습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데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여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의 유용성까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대 조건이 이거고요. 이 3대 조건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경인남 끝나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이제 도입부입니다. 근데 좀 빨리 가야겠네요. 이 빅데이터가 산업별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산업 관점에서 컴퓨터, 정보, 뭐 여러 가지 그 유통, 그리고 금융 서비스, 리테일, 헬스케어, 정부, 뭐 제조, 교통, 여러 전반에 걸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기 시작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이 이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이미 분석된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빅블러라는 표현을 쓰죠. 소위 빅데이터만 포함되는 건 아니지만 IoT, 인공지능, 이 빅데이터, 이런 가상 증강현실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이 사용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러니까 블러 하면 흐릿해짐 이런 뜻이거든요. 흐림, 블러.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한 것은 이제 보더리스의 개념이에요. 산업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다. 이건 아마 제가 빅테크, 핀테크 기업과 테크핀 간의 격돌,
빅테크 기업들의 출현 이런 것들을 아마 경익남에서 이미 해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빅블러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빅블러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계의 빅데이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데이터의 총량이 늘어나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산업도 커지니까 시장도 같이 커질 것으로 2025, 2027년까지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스태티스타가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시장이 세계적으로 커지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 경제를 보면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담고 있으니까 이 기울기가 낮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제외하고 보면 대략 한 2.5% 이 정도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잠재 성장률도 그렇죠. 그런데 2.5에서 3.0 정도 성장하는데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4% 성장하니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빅데이터 시장을 제외한 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2.5%보다도 안 되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망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 경제는 어떻느냐?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은 35% 이상 연평균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그만큼 중국의 빅데이터의 성장, 이 시장의 확산 이런 것은 굉장히 눈부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이런 성장세에 견제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또 미중 무역 분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통상의 구조적 변화에서 한 가지가 디지털 전쟁이다. 디지털 무역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해드렸던 것이죠. 이해가시죠? 다 사실 이런 미시적인 모습들이 거시적인 움직임과 같이 맞물립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이 거시적인 움직임은 이런 미시적인 액션들하고 다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시의 움직임과 미시의 움직임을 같이 보시면서 이 퍼즐을 끼워 맞추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많은 또 학생들이 제 블로그에 와가지고 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께는 한 분 한 분 제 블로그에는 이 댓글이나 청 아니면 조언 이렇게 남겨주시면 다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갑자기 예, 감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그럼 중국은 빅데이터 산업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있는가? 그 산업의 구성은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융합 응용 영역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영역이고 인프라 영역이에요. 이 인프라 영역이 우리나라 컨셉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반쪽이 디지털 뉴딜 사업이고요. 디지털 뉴딜의 한 가지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죠. 그게 이겁니다.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든가 5G 인프라를 확대 보급한다든가 이미 6G 개발에 시작을 했다든가 저도 지난주에 우리 전파 방송 협회에서 주관한 그 포럼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했었죠. 그때도 6G 얘기를 했죠. 이미 6G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인프라 관점이에요. 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공공 빅데이터 공유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 서비스 영역이다. 그리고 데이터 융합, 응용은 여러 각 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은 세계적으로 달라질 수는 없어요. 이 3대 축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응용 영역, 어떤 산업에까지 빅데이터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자,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가겠습니다. 먼저 의료 헬스케어 영역이에요. 빅데이터 더하기 AI, 이 융합 서비스 기업인데요. 이두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이두윈 중에서 이두클라우드라는 것이 저는 가장 주목되는 영역인데요. 의료기관에게 환자 정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기관에게 제공해줍니다. 그러니까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이끄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사의 진단이라든가 치료, 처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료 연구계에도 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의 의료 산업 발전을 리드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 의료 헬스케어 영역 너무 중요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헬스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의료 산업에 정형 데이터도 있고 비정형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체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 신체와 관련된 정형 데이터들도 있지만 비정형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구조화되기 어려운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CT 영상을 진단하는 거예요. CT 영상을 판독하는 데 20초 걸립니다. CT 영상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판독하고 증상을 분별해요. 물론 의사의 CT 영상을 가지고 분석하는 의사의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빅데이터 AI가 진단하는 역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사람이 못하는 일도 있는 거고 사람이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들려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죠. 저도 예를 들면 뭐 수십억 개의 뭐 아니면 뭐 800개의 샘플 데이터를 분석해요. 제가 통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 패키지 데이터 분석 패키지 예를 들어서 R이라든가 eViews 이런 여러분 학생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런 패키지가 없으면 분석의 정확성을 가져가기 힘들죠. 그런 식으로 이 패키지를 가지고 분석할 때 보조적으로 더 확실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질병을 식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미 2020년 4월에 일본 병원에 이 서비스가 런칭이 됐습니다. CT 영상 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일본 병원에 이미 도입이 됐고요. 중국에는 172여 개의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초 내에 CT 진단 한 건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의료진의 이 CT 영상 진단과 이거 판독과 그리고 질병의 어떤 진단 이런 관점에서 처방까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정확도가 95% 이상이라고 하니까 지금 약 96%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빅데이터가 쌓일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의 정확도보다 더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의사들도 오진을 많이 하거든요. 뭐 경제학자들도 경제 판단에 대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류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이런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 걸쳐 빅데이터가 활용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 의료 헬스케어 영역의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은 교통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옵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시장이 열립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는 그 경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이송하는 방식의 상용화라기보다는 물류센터 제조단지를 중심으로 물건을 이송하는 물류 영역에서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사람을 먼저 상용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이 자율주행 저는 이제 징동닷컴, JD.com을 소개하려 합니다. 물건을 이송하는데 물류 영역에서 활용되는데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는 거의 리딩 기업 중에 하나가 JD.com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D.com은 뭐냐면 V2X를 실현하는데 이 V2X를 실현하는데 5G도 기반이고요.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왜 빅데이터냐? V2X라고 하죠. Vehicle to Everything. Vehicle, 자동차와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여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V2P가 있죠. V2P는 pedestrian. 이게 어려운데 그냥 person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죠. 보행자. 자동차와 보행자가 실시간으로 다양한 빅데이터를 주고받아야겠죠. 아마도 보행자와 주고받는 그 수단은 제 생각에는 센서 기반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 그 다음 V2 인프라, V2I라고 하죠. 인프라스트럭처. 다양한 교통 신호등이라든가 보행 신호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로등 뭐 이런 여러 인프라들과 실시간으로 송수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로등이 있으니 여기를 피해 가세요 라는 액션이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호등의 교통 제어에 맞게 차가 멈추거나 계속 달리거나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V2I도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게 V2V가 되겠죠. 자동차와 자동차들끼리 다양한, 나 지금 여기 진행하고 있어, 나 멈출 거야, 너도 멈춰, 그쵸? 이런 것들을 서로 송수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V2N, 이건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네트워크와 또 송수신을 해야 된다. 뭐 트래픽과 관련된 교통량 흐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다양한 그 모든 것들과 교통의 과정에서, 자율주행의 과정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 열리니까 당연히 5G 기반 서비스라고 볼 수 있고, 5G가 아니라 6G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AI, IoT 기술을 결합해서 운송 차량의 어떤 자동화 작업, 그리고 물류 창고라든가 무인 물류 뭐 이런 서비스까지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V2X 빅데이터를 활용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유통 영역에서는 여기 보시는 거 로고상에 하마의 로고가 있죠. 그래서 허마센셩이라고 합니다. 알리그룹의 자회사격이고요. 이 회사는 마트, 뭐 채소 시장, 식당 이런 다양한 밸류체인에 있는 다양한 그 밸류체인 상의 모든 그 플레이어들과 이 결합을 추구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있고요. 또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깔립니다. 그래서 신유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에 개업했고요. 지금 2020년 현재 14개 도시에 걸쳐서 한 64개 매장을 중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급 체인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트, 채소 시장, 식당과 같은 다양한 배송 전반에 걸쳐 있는 이런 다양한 그 플레이어들 간의 데이터를 교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특히 신선식품, 신선 채소라든가 신선 육류, 신선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한 뭐 30분 내 배송을 실현하는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부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부상하는데, 언택트 소비가 대세가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유통 매장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유통마트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유통마트들은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제가 리질리언스라는 경익남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월마트의 사례를 들어드렸죠. 월마트는 익스프레스 딜리버리 서비스, 2시간 이내 당신 집 앞에 배송해 주겠다. 이것은 역시 오프라인 기반의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2시간 이내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에 대응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허마센셩도 30분 이내 배송을 해주는 그런 컨셉. 이 허마센셩의 이 대표는 뭐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냐면, 조만간 슈퍼마켓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 마트들이 30분 이내 배송을 해준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 앞에 30분 이내 배송해준다 그러면, 어쩌면 이 온라인 쇼핑몰들, 아마존이라든가 쿠팡과 같은 기업들의 대항마로서 이 오프라인 마트들이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슈퍼마켓의 역할은 더 갈 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금융 영역에서도 굉장합니다. 뭐 당연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다양하고요. 근데 저는 가장 강조했던 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알리페이의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 안면 인식 기술을 가지고, 이거는 금융이라고 봐야 될지 유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유통 체인의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하면 키오스크가 뭐 한다? 나를 알아본다. 나를 알아보고 지급된, 이미 자동으로 등록된 지급 결제 수단으로 결제까지 마무리된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면 내릴 때 카드를 따로 꺼내시나요? 아니죠. 이미 등록된 지급 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키오스크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 빅데이터는 다시 말하면 내가 키오스크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줘요. 제품을 고르는데 시간을 안 들여도 돼요. 제가 이 강의 녹화장에 오는 날 밑에 1층에 반드시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올라오거든요. 이 한 잔 살 때 반드시 키오스크를 이용하는데 주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반드시 커피 한 잔인데, 그리고 저는 항상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굳이 고르는데 시간 걸릴 필요 있나요? 빅데이터가 쌓이면 얘가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맞죠? 라고 얘가 물어보겠죠. 그 물어보면 저는 예스 누르기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된 지급결제수단으로 결제까지 마무리되죠. 심지어 이 키오스크가 제 스마트폰하고 연동까지 된다면 주차장에 주차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문하고, 이제 마치 우리 스타벅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렌 오더 기능처럼 그냥 키오스크까지 갈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키오스크와 스마트폰의 연동, 그리고 안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 기술의 활용, 빅데이터, 지급결제 수단의 등록, 이런 식으로 키오스크가 고도화된다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영역인데요.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빅데이터가 어디까지 활용되는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활용 사례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계속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중국의 여러 기업들의 대응들을 보시면서 우리 기업들은 또 어떻게 쫓아가고 있을까? 쫓아가면 안 될 텐데, 먼저 앞서가야 될 텐데, 사실 지금은 이 빅데이터 영역에서 쫓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안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 기술에 있어서는 많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지, 그럼 우리의 산업 지형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우리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겠죠. 중국 기업과 또 미국 기업의 어떤 경쟁, 이런 구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이 산업의 지형 변화를 같이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